안녕하세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경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영근입니다. 네, 저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천문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5월 말인데 많이 덥죠. 올해는 예전보다 짧은 옷을 조금 빨리 입었습니다. 기후 위기만큼 최근에 보건의료 분야를 뜨겁게 달구는 이슈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인데요. 우선 비대면 진료와 원격 의료를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원격 의료는 그 이제 기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장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용해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의사와 의사끼리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정보를 받는다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와 그 의사 간의 어떤 원격 장비나 뭐 기술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는 거. 이거를 보통 이제 원격 의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대면 의료는 좀 더 원격 의료보다 범위가 좀 넓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대면으로 그 진료받는 걸 빼놓은 모든 행위들. 여기는 이제 원격 의료도 포함될 수 있고요. 우리가 그동안 그 코로나 때 있었던 뭐 팩스라든지 그다음에 전화, 뭐 구두상으로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행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좀 그 우리가 보면 그 비대면 의료에 그 원격 의료가 한 파트가 들어와 있고 그거 플러스 뭐 이제 팩스라든지 전화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비대면 진료 사업의 내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을 좀 보면은요. 근데 6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일단 의원급에서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의원급에서는 일단 재진을 하는데 물론 이제 재진을 주로 하는데 재진만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소아 그 휴일 야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진도 허용을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 주된 거는 그 재진 그 환자들을 상대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성 질환자, 그다음에 기타 질환자 이런 사람들도 한 번 진료를 받고 난 사람들이 일단 그 비대면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그 의료기관이 부족해가지고 뭐 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그 뭐야 꼭 재진이 아니어도 초진이라도 할 수 있는 식으로 일단 마련해 놨고요. 그 다음에 거동 불편자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으로는 그 65세 이상의 어떤 노인이나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도 꼭 그 재진 아니더라도 받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휴일 야간의 소아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재진을 그 초진이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병원급도 그 100%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그 대면을 받았던 환자일 경우에 희귀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합니다. 그리고 방식은 원래는 화상, 우리 아까 원격 의료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로 화상을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은 때로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 그외 뭐 본인 확인을 위해서 뭐 부적절한 뭐 비대면 진료 행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그 처방할 수 있는 것도 그 어떤 그 보통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많이 좀 문제가 됐었는데 그 뭐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어떤 뭐 그런 필수 의료 필수 의료는 거는 제외하고 필수 의료에 한해서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현재 이제 시범 사업상으로는 그 아직 그 약 배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는 않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3개월 동안에 그 계도 기간을 갖게 돼 만들어놨어요. 근데 계도 기간 동안에는 사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면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계도 기간이 과연 이제 8월 31일로 끝날 것이냐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장 그 일반 인들이나 아니면 이제 건정심에 참여하는 이제 단체들이 가장 문제제기 할 건데 이제 수가 부분들 있잖아요. 수가가 지금 어떻게 측정되어 있냐면은 현재 의사한테 100%를 준다 그러면은 비대면경 플러스 30%를 더 주기로 돼 있어요. 지금 나온 거는. 그거는 이제 감염병 상황에서는 원래 그렇게 줬는데 그 상황을 그대로 시범 사업으로도 그 가져오겠다는 거고 약사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비대면 진료券조제할 경우에 플러스 30% 주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해외 사료 경우에 대면 진료보다 비대면 진료를 수가를 더 주는 경우가 없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게 형평성에 상당히 논란이 있을 것이고 서비스 질이 대면보다 비대면이 좋을 게 없는데 과연 그 이게 그 수가를 이만큼 줘야 되느냐라는 이제 문제점이 대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그 비대면 그 진료 부분들은 이미 3년 동안 지금 같은 거를 사실 코로나 때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했기 네. 때문에 굳이 그 비대면 그 사업을 통해서 새롭게 이 만성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미 그 전화상으로 이미 해왔고 시범 내용 사업을 봤을 때 그동안에 했던 그 코로나 있을 때 감염병 상황에서의 비대면 진료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 이 상황을 시범 사업을 통해서 계속 하겠다는 거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들은 아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그 플랫폼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마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일단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 시범 사업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유무선 전화나 화상 통화를 활용하고 그리고 팩스나 이메일로 그 처방전을 전송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전에 감염병 상황 내에서 이런 비대면 진료를 계속 해왔던 건데 굳이 이렇게 그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 시범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와 플랫폼이 굳이 개입을 여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범 사업상에서는 그 플랫폼을 꼭 이용해야 된다라는 문구는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그 문구상에 플랫폼을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또 이 문구도 없거든요. 아, 그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 자체를 현재까지 그 정부가 막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이 시범 사업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플랫폼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정부가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그 의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알고 있고 다만 이번 시범 사업상에는 이런 부분이 부각되는 부분들을 아마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은 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뭐 팩스를 전송한다거나 이용한다 이런 부분들 자체가 또 불법적으로 어떻게 불법이다라고 또 규정되지는 않아서 이 부분들은 음,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아, 그러면 비대면 사업을 논의할 때 그 플랫폼이나 의사회, 약사회의 어떤 입장들만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그리고 플랫폼 업체에서는 그 뭐 정부에 그리고 대통령에게 손편지까지 썼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작 의료 주체인 국민의 입장들은 많이 크게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아직까지 국민들이 사실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대면 하니까 그동안 너무 그 감염병 상황에서 그 저 병원을 꼭 안 가더라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편리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과연 이제 이것들이 그 플랫폼이 연결되고 거기 속에서 과연 그 국민들의 어떤 뭐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그 유통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아서 실상은 좀 약간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저도 요즘 최근에 이제 병원을 여러 번 다녔는데, 그 병원에 가면 그 굿닥이나 똑딱 뭐 이런 이제 그 플랫폼으로 접수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접수를 하면 저의 카카오톡으로 저의 접수 현황이 나오고 저 앞에 대기자가 몇 명이다라는 이제 그 정보까지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의 병원 이용 내역을 그 플랫폼이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그 데이터를 저의 그 병원 이용
데이터를 그 플랫폼이 가지게 되고 또 혹시나 저에게 동의도 받지 않고 활용을 한다면 이런 데이터의 문제 그리고 개인 정보의 어떤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비대면 사업에서는 그 플랫폼의 그 업계 이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음, 그 반대 성명서까지 내고 특히 토지를 허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번 비대면 사업을 그 6월 1일 되면 우리가 코로나 엔데믹의 상황이 돼서 심각 단계에서 단계가 격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종료가 되어지는 것들이 맞죠. 이 그렇죠. 비대면이 도입되어져 된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심각 단계에서 그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이 되어진 거니까. 그런데 왜 심각하지도 않은데 이 비대면을 계속 이렇게 그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수라고 생각하는데 이 무리수를 더해가면서 진행을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음, 우리는 바로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 문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왜 플랫폼 업체는 그 번 돈을 지들이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준 데이터로 내 데이터를 이용해서 걔네들이 물론 내 개인의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겠죠. 여기 우리 정견 선생님, 신영근 선생님 저 수십만의 데이터가 모여갖고 뭐가 나왔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환자의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었다라고 하는 관행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그 중간에 매개물을 이용을 함으로써 그 진료 관행을 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하나의 그 시금석이 되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주로 플랫폼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만성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 당뇨, 대사질환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그러니까 당뇨를 재고 혈압을 재서 그 데이터를 의사한테 보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사한테 보내기 위해서는 플랫폼 업체가 필요하죠. 왜냐하면 플랫폼 업체가 갖고 있는 클라우드에 나의 정보가 올라가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정보를 의사가 다운을 받아갖고 봐야 될 테니까. 그거는 전화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화로 일일이 한 달 동안 잰 거를 얘기해 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때 바로 데이터가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 그 좀 옛날 얘기 한번 해보면 우리가 그 사원소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물, 불, 공기, 흙.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할 때 물, 불, 공기, 흙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할까요? 데이터? 지식이죠, 지식. 데이터가 네? 제일 중요합니다, 데이터.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최근에 그 사람들한테 가장 지금 핫하게 떠오르는 게 챗 GPT잖아요. 챗 GPT가 거짓말도 잘하지만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지금 호기심을 이끌고 있는 그 배경에는 엄청난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음,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의료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느 회사에, 어느 클라우드에 이렇게 집적을 해놨을 때 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많은 거를 할 수가 있겠죠. GPT가 문제가 됐던 게 뭐였냐면, 챗 GPT가 사용해서 학습한 내용들이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준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터넷의 바다에 널려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 업체라고 하는 데에 그 편리성이라고 하는 이면에 그런 문제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한테 당면한 문제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킹의 가능성입니다. 해킹의 가능성. 그러니까 아까 크라우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은행도 털리는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간 업체가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을 때 그 데이터가 안전하게 있을 거라고 하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가 만약에 바깥으로 유출되어졌을 때 이건 건강상의 민감한 문제일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의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데이터를 집적하고 그거를 이용을 하는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눈빛으로 주시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는 그러한 데이터들을 모아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혁신이라고 부르고 있고,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기술을 통해서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떤 수용할 때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수용을 하려고 하면 어떤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항상 우리는 기술을 하면 발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써요. 기술이 사회에 도입이 되어지면 그게 사회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자동차는 마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마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포드에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술을 우리가 고민을 할 때는 이 기술이 항상 그 순기능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로에 턱 있죠. 도로에 턱. 네. 도로에 턱이 왜 생겼겠습니까? 자동차가 그 턱을 넘어와서 보행자를 위협을 할까 봐 도로에 턱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 도로의 턱은 누가 다니기가 어려운 거죠? 장애. 장애인들. 그 다음에 이 요새 캐리어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네.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애를 유모차? 베이비 유모차. 이게 턱을 넘어갈 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 그게 또 다른 사람을 기술이 배제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자동차한테 보호를 받기 위해서 보행자를 보호를 한다라고 하는 아주 선한 그 기능을 하는 것처럼 생각됐지만 그게 어느 순간에는 아까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여러 집단들을 배제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이건 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기술은 그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도 있지만 기술이 꼭 그런 목적에 봉사를 하는 건 아니고 또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데 그 부작용이라고 하는 게 사회에 크나큰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어떤 기술이 사회에 도입되어졌을 때 그게 어떠한 순기능과 부작용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약국, ATC라고 하는 기계 있죠, 약국에. 네. 약국 ATC 기계를 도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현재 약국에서는 ATC 기계를 도입을 할 때 항상 순기능적인 면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격 진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원격 진료가 확대가 돼서 공장형 약국이 생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ATC 기계인데 현재 약국에 들어온 ATC 기계와 약사와의 어떠한 협조적인 역할을 하는 그 방식의 주도권을 약사가 갖고 있다고 그런다면 공장형 ATC 이게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확대가 되어졌을 때 ATC 기계가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ATC 기계가 하루에 몇 건의 조제를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고 그때 약사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ATC 기계에 맞춰서 나오는 약이
제대로 나오는지의 검수 역할과 혹시 ATC 기계가 고장날까봐 어느 부분들에 고장이 있는지 부분들, 혹시 약이 떨어질 때 그 약을 어떻게 채워야 되는지라고 하는 부분들로 역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을 할 겁니다. 이게 그 똑같은 ATC 기계가 어떠한 식으로 연결 접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ATC 기계가 기술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그거에 복종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술적 노예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되어줄 수 있는. 원격으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를 약국에 그 ATC 기계 갖고 들었지만, 원격으로라고 하는 것들이 사회에 도입이 됐을 때, 이 원격으로라고 하는 것들이 도입되어지고 난 다음에 확장성이라고 하는 걸 고려를 하다 보면, 이 원격 의료가 의사의 역할, 약사의 역할, 환자의 역할, 거기에 따르는 편리한 것도 있겠지만, 그것들이 현재의 의료 체계를 어떤 식으로 변모를 시킬 것이냐. 그 변모된 의료 체계가 누구한테 가장 크게 이익이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까지,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도입의 이유 중에 하나인 그 건강의 증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증진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까지 폭넓게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의 형태를 보면 그게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심히 우려가 되어지는 부분.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국민 건강 증진과 취약계층의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둔다고 사실 밝히고 있는데, 그 이러한 기술들이 건강 증진은 잘 일단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의료 취약계층의 그 의료의 접근성을 좋게 하리라는 것은 이제 꿈 같은 소린가요? 자, 그 코로나가 한참일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그 병원과 약국을 오갔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받았던 엄청난 불안감 지금도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에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도입이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게 일정 정도 의사, 약사, 환자들 사이에서 해소가 되어졌죠. 이런 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조치겠죠. 저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어지는 부분들이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러나 느꼈던 게 뭐죠? 야, 이거 전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올 텐데, 응?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지금에 있는 이 보건의료 체계를 계속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 아플 때 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그죠? 상병수당, 예를 들면 상병수당과 같은 사회복지 확충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제와, 두 번째가 기억나시죠? 코로나 환자가 들어오면 그 병원에 있는 모든 환자들을 다 다른 쪽으로 전원을 시켰어야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을 어디서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그래서 지금도 그거는 문제가 되죠. 그랬을 때 감염병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공의료 체계가 확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었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불과 얼마 안 됐던 얘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두 가지가 해결됐나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되어진 게 백신의 지식재산권 문제였었어요. 그때 미국의 바이든이 지식재산권 포기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됐죠? 백신을 맞은 나라는 재산은 나라만 맞았어요. 백신 재산권이 공유가 안 돼서. 그 당시에 우리 그 당시도 얼마 안 되는 거, 지금도 뭐 온고잉하고 있는 거니까. 백신의 지식 재산권에 대해서 지금도 이슈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나온 통계를 보니까 저소득 국가는 아예 백신을 맞지도 못했더라고요. 이 세 가지, 이 문제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긴급한 현안 문제였고, 해결을
해야지만이 앞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는 조건적인 거였었어요. 비대면은요. 그냥 특수한 상황에 한시적이라고 하는 형태로 도입되어진 것 뿐이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예가 우리의 전면에서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뭐가 지금 부각되냐면 갑자기 편의성? 원격 진료가 부각, 원격 아, 진료가 부각이 된 거예요. 음, 그러면 원격 진료, 아까 원격 진료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근데 지금 앞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게 평상시로 돌아와서 그 원격 진료가 도대체 지금 갖고 있는 우리의 의료 체계에 무엇을 고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격으로가 쟁점이 되면서 환자의 건강이 증진될 거냐라고 하는 문제보다는 의사는 수가를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약사는 배송이 될 거냐 말 거냐, 이 두 개의 문제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랫폼 업체는 초진을 왜 안 넣어줬냐, 이 세 개, 그죠? 거기에 어떠한 이게 지금 이 원격 의료가 도입돼 갖고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고생했던 무엇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그 기술이 사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명제가 성립이 만약 맞다면 원격으로가 도입이 되어지면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부분의 문제가 되어져. 음, 여기 그냥 플러스 되어지는 거죠. 음, 그러면 아주 쉽게 답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문제가 있고 지금 원격으로 도입됐던 원격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좀 더 안전하고 건강이 증진되는 제도 쪽으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걸까요? 저는 확신을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라고. 네. 그렇다면 그 원격 진료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시범 사업을 통해서 그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둔다고 밝혔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런 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리고 취약계층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오히려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하죠. 네, 맞습니다. 그 주치의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손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죠? 네. 저소득층이면서 많은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음, 근데 그분들이 원격으로 장비를 공짜로 쓸 수 있을까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시고 그러신 분들인데 이런 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럼 이분 이런 거 예, 현재는 화상 전화나 전화만으로 그 비대면 진료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확장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확장이 될 거예요. 편리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확장이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편리성을 구가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면 중산층이겠죠. 그리고 이런 기계를 나름대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겠죠. 근데 아까 제가 지금 정경 선생님 질문한 것처럼 저소득층을 위해서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지금 이런 기기를 사실 사용할 그 비용이 있을까?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원활하게 사용을 할 수 있을까? 까지 걱정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게 원격 의료를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의 문제를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 부분들은 이게 보조적인 수단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그 가정에 방문하는 왕진, 의사의 왕진, 그다음에 방문 간호, 그다음에 방문 양료, 그다음에 그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그 이 케어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분들한테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종합적인 돌봄 시스템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고려를 하고 그런 고려 속에서 원격 의료라고 하는 것들이 수단으로 도입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 원격 의료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소위 말해서 그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분들의 건강이 그나마 그 안전하고 그다음에
편리하게 지켜질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단지 기계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지금의 논의 구조 속에서는 그 이 원격 의료 비대면 진료는 편리성을 가장을 하면서 플랫폼 업체한테 돈을 그 아주 안정적으로 보험 재정으로부터 퍼주기 위한 그 빨대 역할을 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원격 의료가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공공의료, 그다음에 백신 문제 말씀했는데 사실 그때 초반에 2020년도에 그 코로나 그 상황에서 사실 그 의료 뭐 공공병원에 있었던 의료 인력이랑 간호사 인력을 한 대 갈아 넣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갈아 넣었죠, 당시에 많이. 어 그 당시에 사실 여건이든 야건이든 간에 간호사의 처우나 간호사의 지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거기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간호사 분들의 그 부분들을 일정 부분 그 좀 뭐야 좀 지위를 향상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서 정치인들이 네,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간호법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삑 부분들에서 됐죠? 사실 간호법에 사실 별 내용도 없는데 그 내용 자체를 이렇게 아예 그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부분들은 참으로 그 뭐라고 대통령 해야 될까? 공약 사항 아니었나요? 그러니까요. 그 공약 사항도 사실은 그 바탕이 됐던 게 2020년도, 21년도에 그 상당히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간호사들의 인력을 갈아 넣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상 그 고마웠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지휘 부분들을 상쇄했다라고 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다시 약속을 해서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뒤집는다? 그 연설을 봤을 때 이 부분, 이 비대면 진료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누구한테 이익을 줄 거냐에 대한 큰 저희가 있다. 라는 것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도 이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 시행령을 보고 정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자와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한 자는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자에게 의료가 안전하고 꼭 필요한 자에게 의료를 공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비대면 진료를 원하는 자에게 조금 더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은 저희들이 사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야기만 할 줄 알았죠. 번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우리 사회에 도입이 될 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기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소외되는 계층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러면 비대면 진료, 원격 의료에 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과 어떤 토론을 7월에 있을 약대생들과 함께 팜팜 어울림 마당에서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아, 언제 하죠? 언제 하나요? 7월? 죄송해요. 7월 언젠가요? 7월 9일, 7월 9일 날, 7월 8일, 10일 9일 날, 아닌가요? 7월 8일, 9일. 7월 8일, 9일 이틀 네. 동안 합니다. 장소는 서울 유스 호스텔. 남산에 네. 네, 있는 맞습니다. 유스 호스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8일 그러면 날, 네. 팜팜 어울림 마당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네,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